주가는 중간중간 뭐 조정이 있겠지만은 이제 저점 고점이 서서히 높아지는 국면일 것이다. 내년까지. 예, 그러면서 점차 내년 어느 시점에는 3천까지 접근해 갈 것이다. 예, 그렇게 아. 보는 게 이제 제 기본적인 시각입니다. 그러면 올 한 해 이제 주가의 방향성에 대해서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수치를 통해서 바라보실 건가요? 예. 우리 코스피하고 이제 상관계수가 아까 일평균 수출이 높다고 말씀드렸으면 또 선행주 순환 변동치라는 게 있거든요. 네. 이것도 우리 코스피하고 상관계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 2021년 6월에 정점을 치고 계속 떨어졌고요. 예, 주가도 같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예, 그런데 제가 뭐 거의 대부분의 중요한 경제 변수를 예측하는 모델이 있어요. 예, 그런데 제 모델로 예측하면은 물론 예측오차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예측오차가 그래도 적은 게 선행지수하고 소비자 물가 두 음. 개가 예측오차가 적거든요. 네. 선행지수를 예측하면서 코스피하고 상관계수가 높고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제가 예측오차가 적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를 예측하면서 주가 방향을 전망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 가지고 주가지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제 모델에 3월에 그 저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확인되려면은 5월 말 가져야 알아요. 아. 그래서 3월에 한번 저점 치고 4월에 약간 반등했을 텐데요. 뭐 일시적인 반등인지 뭐 5월 가봐야지 4월 데이터가 나오니까 5월 말 가야지 4월 데이터가 나오니까 5월 가야지 4월이 반등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음. 그런데 뭐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 보니까 이게 3월에 그 저점이 나온다는 거죠. 네. 그래서 계속 떨어지기만 했는데요. 이게 4월에 올라간다. 이런 그 신호들이 나오면은 저는 주식시장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반응하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4월 주식시장 괜찮다. 이런 전망을 계속 한 겁니다. 그러다가 이게 하반기에 들어와서는 좀 주춤거리거든요. 그래서 뭐 전저점 이하로 떨어지지 않지만 뭐 네. 주가가 올라가다가 저는 뭐 하반기 특히 3분기에 조정을 보이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조정을 보이는 이유는 뭔가요? 그거는 아마 미국에서 충격이 올 것 같습니다. 아 미국에서. 지금 미국 경제 굉장히 지표 좋다고 그러는데요. 네. 제가 보기에는 2분기부터 미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할 것 같아요. 아. 뭐 제뿐만 아니라 블룸버그 컨센서스 보면은 뭐 올해 미국 경제가 0.7% 성장한다는데요. 지금 뭐 실리콘밸리 은행 이거 파산되고 소비 심리 더 위축되면서 아마 성장 전망치가 앞으로 낮아질 것 같아요. 근데 일단 3월까지 컨센서스가 0.7이고 그다음에 분기별로 보면은 2분기 마이너스 0.4 전기비 연율이죠. 3분기 마이너스 0.1% 성장한다는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한다는 거죠. 근데 제 모델은 그것보다 마이너스 폭이 더 크거든요. 네. 그러면은 미국 경제만 좋다고 그랬는데 아마 2분기 후반 3분기 가면서요. 미국 경제 지표가 소비뿐만 아니라 고용이 급격하게 감소되는 현상이 나타날 겁니다. 아마 음. 그렇게 되면은 애널리스트 예상한 것보다 기업 수익도 많이 줄어들 거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아마 하반기 초반 들어가 가지고는 실물 충격이 한번 올 것이다. 아. 금리는 떨어지지만 기업이익 증가율이 금리 하락보다 더 빨리 떨어져 볼 거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 주가가 뭐 제가 우리 주가는 아까 명목 GDP로 평가하면 22% 저평가됐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 주가는 그거로 평가하면은 아직도 10% 이상 가대평가됐거든요. S&P 네. 500 적정 수준이 한 4,500 정도 나와요. 그러면 지금 4,000 안팎이니까 뭐 10%그 이상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가는 미국 주가가 떨어져서 저평가 영역에 들어섰으니까 아마 덜 떨어질 텐데요. 미국 주가가 떨어지면은 우리나라 주가도 방향은 같죠. 아마 미국 주가가 떨어지면은 외국인들이 주식 팔게 될 거예요. 주식형 펀드로 돈이 안 들어오고. 그리고 우리 수출 보면요. 작년에 우리 수출이 전체 수출이 한 6% 증가했는데 미국은 수출이 15%나 증가했습니다. 네. 그 부분이 이제 줄어드는 그렇죠. 거죠? 미국 주가 떨어지고 미국 소비 심리 위축되고 소비가 안 되면요. 아마 미국으로 수출이 앞으로 상당폭 감소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하반기 초반에 미국에서 금융 충격, 실물 충격이 한번 올 것 같습니다. 아. 그렇다고 이게 주가가 이제 전저점 이하로 떨어지느냐. 네. 올해 그 연초에 2180 정도까지 떨어졌죠. 저는 거기까지는 안 떨어지리라고 보고 있어요. 이미 연간으로 보면은
2180 그게 한 저점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하반기에 떨어지더라도 그 정도까지는 안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뭐 내년은 뭐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또 선행지수가 계속 올라가니까 주가는 중간중간 뭐 조정이 있겠지만은 이제 저점 고점이 서서히 높아지는 국면일 것이다. 내년까지. 그러면서 점차 뭐 내년 어느 시점에는 3천까지 접근해 갈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게 이제 제 기본적인 시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시각을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부가 댓글을 보니까 왜 왔다 갔다 하느냐고 이런 말씀하시는데 기본적인 시각이 이런 시각이니까 좀 참조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간 통해서 확실하게 아, 이런 말씀을 하신 거구나라고 더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항상 많이 강조해 주셨던 지표죠.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를 통해서 보았을 때 3월에 저점을 찍고 이제 4월부터 좀 올라가는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점을 통해서도 주가 방향성이 같은 방향을 보일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또 미국의 실물 충격으로 인해서 하반기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도 얘기를 해주셨고요. 다만 이제 저점과 고점이 서서히 높아진다라는 점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아까도 짚어주셨지만 최대 이제 3천 정도까지 가까워지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그 점도 머릿속에 담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미국의 이제 실물 경제 충격이 온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점에 대해서 좀 자세히 다뤄보면 좋을 것 같아요. 2008년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고 2020년에도 미국 경제 심각한 침체에 빠졌거든요. 네. 그때 미국 정부가 돈을 정말 많이 썼고요. 그다음에 미 연준은 정말 천문학적인 돈을 풀었거든요. 그래서 실물 경기도 회복되고 자산가도 많이 올랐는데요. 그런데 돈을 많이 풀어다 보니까 모든 자산가에 거품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채권 시장에서 거품이 발생했다 붕괴됐고요. 지금 주식시장에서 붕괴되는 과정이고 지금 부동산은 거품 붕괴 제가 보기에는 초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저 실리콘밸리 은행들 일부 중소은행들이 파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금리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채권 손실 나면서 일부 금융회사를 파산 원인 중 한 부분이 되고 있는데요. 금융회사들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금융회사들이 이렇게 어려워지니까 이게 가게나 기업한테 돈 빌려줄 때 조금 더 조심스럽게 빌려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미국 기업부채라 하면은 미국 기업들이 금융회사에 빌린 돈하고 회사채 발행한 돈이거든요. 그게 49%나 돼요. 역사적 평균이 한 44%대거든요. 기업부채가 높다는 겁니다. 기업도 금융회사 돈을 덜 빌려 쓰고 기업 부채도 많으니까 기업이 투자 별로 안 늘릴 거예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미국 GDP의 71%를 차지하고 있는 소비죠. 네. 근데 작년에 미국 경제가 2.1% 성장했는데 소비가 1.9%, 성장 기여도가 1.9%포인트거든요. 순전히 소비에서 성장한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립니다만은 물가는 올랐는데 임금이 그만큼 많이 오르니까 실질 소득은 감소하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미국 가계저축률이 3.7%로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 3.4%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죠. 그러니까 저축률이 낮다는 것은 미국 가계가 그동안 벌어놓은 돈을 다 써버렸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쓸 돈이 갈수록 많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주가 떨어졌죠. 최근 집값 떨어졌죠. 역의 부의 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집값 떨어져 주가 떨어지면 부가 줄어드니까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죠. 네. 그리고 연준이 계속 발표문 보면은 금리 인상의 시차 효과를 고려해야 된다. 그런데 제가 분석해 보니까 금리가 올랐을 때 소비가 줄어드는 효과가 1년 정도 시차를 두고 가장 크게 나타나요. 그래서 작년 3월부터 미국이 금리를 많이 올랐으니까 아마 2분기부터는 금리 인상의 소비 시차 효과가 나타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은 기업 투자도 별로 안 되고 소비가 감소하면서 아마 2분기, 3분기에 미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블룸버그 전망처럼 마이너스 0.4, 마이너스 0.1 이거는 가벼운 경기 침체죠. 그런데 이런 일이 함께 벌어질 때는 그것보다도 심각한 침체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이 뭐 1월 고용 뭐 51만 개 정도 나왔었죠. 그 데이터를 보고 참 해석하기 힘들다. 그러면서도 미국 경제가 서든 스탑 갑자기 멈출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소비가 줄어들면 기업 매출이 줄어들거든요. 기업 매출이 줄어들면 미국 기업들이
그동안 일자리를 많이 늘려놨는데 매출이 줄어들면 야, 내가 너무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놨구나. 갑자기 일자리를 줄여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미국 고용은 정말 탄력적이에요. 2020년 3, 4월 달 코로나 때문에 2달 사이 미국 일자리가 2,200만 개 줄어들거든요. 10년 늘어났던 일자리를 단 2달 사이에 줄여버린 나라라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저는 2분기에 뭐 그런 충격이 한번 2분기 말이나 3분기 한번 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예, 그게 10% 가대평가됐던 미국 주가를 10% 정도 떨어뜨릴 수 있고, 예, 그 무렵에 우리 주가도 뭐 미국 주가만큼은 안 떨어질 텐데 한 5% 이상은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이 미국의 실물 경제에 충격이 온다라는 점을 사실 우리가 피부로 직접 와닿기에는 쉽지가 않긴 하잖아요. 그렇지만 이 들려오는 소식들만 봐도 뭐 교수님께서 이 자산 가격 거품이 붕괴된다는 점은 이전부터 계속 얘기를 해주셨고요. 요즘 뉴스에서 계속 이 은행권의 위기에 대한 얘기를 해 나오고 있고 또 실물 경제를 봐서도 이 소비가 점차 줄어들 것이라는 게 지표를 통해서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점들을 확인을 해보신다면 정말 미국에서 지금은 뭐 그렇게 크게 들려오는 얘기는 아니지만 서든 스톱도 가능할 수가 있겠구나라는 점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미국보다는 한국이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계셔요. 네. 미국 주식 말고 한국 주식 좀 사라고 저한테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 이유가 뭘까요? 우선 제가 앞서 한국이 구조적으로 저성장 국면에 들었다는데 왜 한국 네. 주식 사라고 그러냐 네. 이렇게 의문을 제시할 분도 있어요. 예, 그런데 우선은 한국 주가가 너무 저평가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목 GDP로 평가해보면 우리 주가는 22% 코스피가 저평가됐고요. 미국은 S&P 500이 아직도 10% 가대평가됐거든요. 우리 주가가 미국 주가보다 훨씬 더 저평가됐다. 예, 그리고 우리 명목 GDP가 감소하는 시기는 아니에요. 앞으로 5년 동안은 연평균 한 3% 정도는 성장할 거예요. 실질 네. GDP 한 2% 안팎, 물가가 1% 이상 성장하니까요. 예, 그래서 3% 정도 성장하면은 최소한 코스피는 5% 이상 연간 상승이 넘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우리가 일본처럼 네. 명목 GDP가 감소하는 국면은 아니다. 예, 그렇게 보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전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10년 단위로 보면은 우리 주가가 좋았다, 미국 주가가 좋았다 이런 사이클이 반복되거든요. 1980년은 10년은 우리가 미국 주가보다 훨씬 더 올랐죠. 우리 코스피 상승률이 미국 S&P 500보다 거의 2배 더 올랐어요. 특히 86년, 88년 3조왕으로 주가가 급등했는데요. 근데 90년에서 99년까지 10년 동안은 미국 주가가 더 많이 올랐어요. 미국에서 정보통신혁명이 있었죠. 그다음에 2000년에서 2009년 10년은 우리 주가가 더 많이 올랐습니다. 이때 중국이 높은 성장하면서 우리가 중국으로 수출 많이 했는데요. 예, 그런데 미국 주가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 계속 오릅니다. 예, 그런데 2000년에서 2009년까지요. S&P 500 월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 0.1%예요. 미국 주가가 10년 동안 약간 떨어졌다는 거죠. 그러네요. 제자리 걸음했다는 네. 거죠. 예, 그리고 2010년부터 2019년까지는 미국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우리 서영 MC 같은 경우는 최근 10년만 보고 미국 주식만 좋다. 그래서 가끔 방송 같은 게 보면은 네. 국장을 떠나가지고 미장으로 가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예, 그런데 2000년에서 2009년 보면은 미국 주가는 10년 동안 정체였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물론 그 종목별로는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주가 지수 자체로 계산해 보면은 2000년 IT 거품 붕괴 대보다 버핏 지수나 그다음에 실러 PR이라고 있거든요. 네. 예, 이런 걸 보면은 아직도 가대평가가 심각하다는 거죠. 아. 예. 그리고 이제 미국 주가가 좋고 우리 주가가 좋냐 이걸 결정하는 게 달러 지수였어요. 달러가 뭐 당연한 이유면 강세를 보일 때는 미국 주가가 상대적으로 좋았고요. 네. 달러가 약세될 때는 이머징 마켓, 특히 우리나라 주가가 더 좋았거든요. 예, 그런데 제가 달러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미국의 대내의 불균형이 너무 심화됐다. 예, 그리고 선진국 중앙은행이 계속 달러 보유 비중을 축소하고 있다. 예, 그다음에 특히 중국이란 나라가 미 국채를 계속 줄이면서 그 돈 가지고 금을 사고 있더라. 이런 거 보면은 달러 가치가 장기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어요. 예, 이런 의미에서 저는 앞으로 10년은 미국 주식보다는 상대적으로 우리 주식 비중을 좀 더 늘리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이 사이클을 지금까지 뭐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지표라든지 달러 가치 등을 통해서 보더라도 저평가 정도, 고평가 정도를 비교해 보더라도 앞으로의 10년은 이제 한국 주식 시장이 미국보다 더 수익률이 좋을 것이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끝으로 이제 자산 배분 어떻게 해야 될지 여쭤보고 싶어요. 예, 작년 그 4분기 한국은행 자금순환표가 이제 조만간 발표될 텐데요. 네. 아직 3분기가 발표 안 됐어요. 아, 그래서 3분기까지 보니까 우리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이 약 4,914조 원 정도 됩니다. 네. 이 중에 그 4,064조. 46%, 약 2,270조 원을 은행에다 맡기고 있어요. 근데 작년에 은행으로 돈이 많이 들어갔죠. 왜냐하면 은행에서 금리를 5% 주니까요. 은행으로 돈이 모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맞아요. 근데 저같이 그 주식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오랜만에 정말 몇십 년 만에 은행예금 한번 가입해 봤거든요. 왜 제가 은행예금 가입했느냐. 우리나라 경제성장, 물가, 그 다음에 자금, 수급 이런 걸 따져봐도요. 우리나라 금리, 은행금리 5%는 건 지나치게 높다는 거죠. 그래서 직설적으로 제가 강의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얼마 동안 살지는 모르겠습니다. 제 생에 과연 은행이 5% 주는 금리 시대가 있을까요? 아, 저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예, 그래서 기념하기 위해서 5% 은행예금을 들었습니다. 흔치 않은 기회이긴 했죠. 예. 그리고 그 4.5%짜리 5년짜리도 좀 드러났는데요. 예, 그런데 이미 그 은행에 들어가 보니까 5%짜리는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제일 높은 게 지금 3.5%. 네. 이것도 금방 사라질 겁니다.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예. 갑자기. 앞으로 더 많이 떨어질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은행 예금은 별 재미가 앞으로는 없을 것이다. 그러려면은 결국 보험은 뭐 31%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보험은 우리가 미래 불확실성이 드러나야 되죠. 근데 은행 예금을 저는 줄이고 이제는 채권하고 주식을 늘려야 된다. 근데 우리 가계 자산 중에서 채권 비중이 2%밖에 안 돼요. 한때 2016년에 5%까지 갔는데 지금 2.1% 떨어졌거든요. 네. 근데 최근 그 2년 반 동안 채권 수익률이 계속 오르다 보니까 채권 투자한 사람들 계속 손실을 봤죠. 그 후배들도 채권 펀드 매니저도 있는데요. 완전히 죽을 상이에요, 최근까지. 그리고 줄이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못 견디고 떠나고 있어요. 예, 그럴 때 우리는 거꾸로 채권을 사야 된다는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부터 채권 사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그때 채권 사셨으면 10년 국채 사셨으면 지금 거의 10% 안팎 수익을 낼 수가 있죠. 네. 예, 그런데 앞으로도 더 금리가 떨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가 떨어지면 만기가 긴 것일수록 가격이 더 많이 오르거든요. 10년짜리 사셔도 좋지만 앞으로 멀리 내다보면서 20년, 30년짜리 채권 사놓으면요. 예, 저는 시세 차익 많이 누릴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네. 근데 채권은 단기적으로 가격 변동이 심하지 않으니까요. 예, 사실 그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채권 못 하십니다. 너무 재미가 없거든요. 답답해서요. 예, 아, 그냥 한번 사놓고 놔두셔야 돼요. 물론 그 자산 배분을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전체 자산율이 2.1%밖에 안 되는데요. 이거는 너무 낮다는 거죠. 예, 그다음에 이제 주식 비중이 문제인데요. 2021년 말에 23%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 작년 3분기까지 보니까 20%. 아마 4분기도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근데 23% 이때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으면 명목 GDP, 그다음에 유동성, M2앱에서 시가총액, 그다음에 일평유출에 비해서 거의 20%, 30% 가대평가돼 있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지금은 그런 모든 경제 변수에 비해서 저평가 영역에 들어섰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저평가 영역에 들어섰는데 주식 비중이 좀 낮아지는 거 보고, 물론 주가가 떨어져가지고 주식 비중이 낮아지고 있습니다만은 주식시장 관심이 별로 없어지고 있죠. 근데 저는 주가가 저평가되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주식시장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네. 주식 비중 좀 늘려야 된다는 거죠. 오히려 사람들의 관심이 떠나가는 시점이 기회일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늘 흔히들 역발상이라고 그러는데 네. 모두가 좋다고 할 때는 좀 다른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요새처럼 뭐 경기도 급격하게 나쁘고 뭐 금융위기 온다 이런 책들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죠. 실제로 지금 경제 어렵고 금융회사들 굉장히 불안해요. 예, 그런데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그런 것들을 미리서 다 반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정말 무서운 얘기이기도 한데요. 그럴수록 미리 앞으로를 내다보고
투자의 시선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산 배분 관련해서 채권 비중 늘리는 것, 그리고 주식 비중도 뭐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장기 채권도 괜찮다라고도 얘기를 해 주셨고요. 다만 이제 오래 기다리기 답답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조금 힘드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비중을 늘려보는 것 한번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채권은 사셔놓고 그냥 보지 말고 네, 보지 몇 년 마세요. 동안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저도 뭐 채권 ETF 사놨는데요. 저는 그거 보지도 않습니다. 보지도 않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네. 이게 수익률이 얼마나 됐느냐 그 정도만 체크하죠 지금 채권은. 채권의 경우에는 그냥 일반 주식과는 좀 다르다라는 거를 확실히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제 주가 전망에 대해서 교수님의 견해를 총체적으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여러 가지 오해들이 그동안 좀 많았었어요. 여러 방송사들에 출연을 하시면서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시면서 뭔가 뭐 어떻게 보면 자극적으로 제목이 뽑혔을 수도 있고요. 혹은 이제 내용이 비껴나가게 잘못 전달이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교수님의 시각이 어떻다를 확실하게 말씀을 해드렸으니까 이 점은 꼭 확인을 해주시고 앞으로는 교수님의 시각은 이거다라는 점을 생각하고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도 모두 다 다뤄봤으니까 꼭 한번 다시 돌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영상 구성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많은 내용들을 다뤘어요, 교수님. 예, 제 뭐 전반적으로 시각을 뭐 우리 경제에서 뭐 자산가, 채권, 그다음에 주가, 예, 그다음에 자산 배분까지 좀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게 매월 또 데이터가 발표가 되니까요. 매월 데이터 발표되면은 데이터 발표될 때마다 또 제 모델에 발표되는 수치를 넣고 예측오차가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예, 계속 뭐 예측오차가 크면 수정할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특히 제가 3월에 선행지수가 저점이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네. 지금이 3월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이 예, 그래서 3월이죠. 이 데이터들이 좀 나중에 발표가 되니까 하여튼 또 4월 말 돼 가지고 뭐 3월 데이터 발표가 되고 5월 말 가서 뭐 4월 데이터가 발표가 되니까요. 예, 그때 보고 뭐 틀렸으면은 다시 그 수정을 할 수밖에 없죠. 예. 네. 그런데 예, 제가 말씀드린 건 처음에 제가 사무엘슨 경제언론으로 경제학을 공부했을 때 그 서문의 그림 한쪽으로 보면은 새 주둥이 한쪽으로 보면 양머리 같은 그림이다. 네. 보는 데이터 이론에 따라 가지고 전부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게 경제 현상, 특히 주식시장이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저뿐만 아니라 다른 전문가들 견해도 들어보시고 판단은 최종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공부는 많이 할수록 더 시야가 넓어지고 또 보이는 거잖아요. 헷갈릴 수도 있겠지만 이 오늘의 영상을 좀 기준점으로 보고 앞으로의 영상들을 통해서 계속 업데이트해 나가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교수님 오늘도 고생 예,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